안녕하세요. 사실 KF-21은 완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KF-21도 중국, 북한, 일본 등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쏘아낄 모델의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이냐 자체 개발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신형 공대지 미사일의 향방이 드디어 결정된 건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쏘아끼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항미사일로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 타우러스를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산 KF-21에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거래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업적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동일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확실한데요. 현재 운용 중인 미군 전투기처럼 미사일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이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그에 딱 맞춰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KF-21이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4.5세대로서 갖는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KF-21 등장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날선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이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의 카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KF-21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란 생김새가 귀엽기는 하지만 잘생긴 KF-21의 얼굴에 큼지막한 점이 하나 붙어있는 모습이라 한번 보이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F-21이 중국의 J-20을 포함한 스텔스 전투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IRST 적외선 센서입니다. IRST는 적외선을 이용해 적기와 대공미사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공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인데요. IRST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서 레이더가 놓치는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엄청난 엔진열을 발산해서 더욱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플레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5세대 이상 전투기들과의 교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서로 레이더로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IRST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다 뿐이지 IRST도 환경만 받쳐준다면 최대 100캠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국의 스텔스기가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중국은 반대로 엔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유독 IRST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전에 진입하기 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투기의 특징 때문인데요. 엔진 기술이 부족한 J-20은 그만큼 더욱 긴 시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ST는 열에너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애프터버너를 오래 사용할수록 탐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IRST의 존재로 인해 중국 스텔스기는 함부로 속도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작전 반경과 기동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적외선 센서가 다른 탐지 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IRST가 얼마나 무서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KF-21의 IRST와 지상 그리고 해상 지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적전투기는 자신이 조준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에는 외관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팔의 손잡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손잡이는 아닌데요. 이건 공중급류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종사들은 라팔에 탑승할 때 손잡이처럼 요긴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처럼 생긴 이 요상한 물건은 전투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중급유기와 급유 장치의 등장은 1900년대 초반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의 전략폭격기는 목표 지점과 인접한 상공에서 머물다가 명령받으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공중급유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폭격기들이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모를 적의 활주로 폭격 또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급유기가 목적지에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중급유를 받은 비행기들은 단 한 번의 착지 없이도 태평양을 횡단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륙하는 비행기의 연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오죽하면 공중급유를 천상의 키스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이런 공중급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50이 사용하는 프로그 앤 드래그 방식과 KF-21이 사용하는 플레잉 붐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A-50이 사용하는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전투기에 달린 프로그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 드래그의 공중급유 방식에 있습니다. 플레잉 붐과 달리 프로브 드래그는 오로지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만으로 프로브를 드로그에 꽂아야 합니다. 또한 꽂았다고 끝이 아니라 급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종사가 육안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브가 외부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KF-21의 공중급유는 FA-50과 달리 플레잉 붐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붐은 주로 급유기의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붐에는 러버베이터라 불리는 V자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로 인해 붐이 피급유기까지 비행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붐 방식의 장점은 프로그 드래그에 비해 굵은 급유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붐 방식의 KC-10 공중급유기는 분당 4200리터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반면, 프로브 드래그 방식은 평균 분당 1700리터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한 번에 받는 급유량이 2에서 3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두 방식의 시간적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플레잉 붐 방식과 프로브 드래그 두 가지 방식의 공중급유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탓에 넉넉한 활주로를 많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엄격하게 전투기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급유 방식에도 구별을 두는 건데요.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모여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최신형 장비로 끝난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재미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는 민간 항공기와 달리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착된 것이 바로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 전투기 날개 아래쪽에 달린 두 쌍의 날렵한 생김새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미사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큼지막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연료 탱크는 유사시 전투기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는 버튼을 눌러 기동력에 방해가 되는 외부 연료 탱크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나서 무장력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FA-50이 블락기 10으로 개량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탑재하게 된 배경이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A-50을 구매하려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이 복자형과 단자형 두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종전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KF-21에 익숙한 파일럿이 초보 파일럿과 함께 탑승해서 훈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무 특성상 복자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탑건, 매버릭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앞좌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뒷좌석에 앉은 파트너 조종사는 조종 외에 별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시도되는 건데요.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대한민국 KF21의 최종 진화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